그러면 이제 이어서 해제권의 행사 봅시다. 543조 한번 읽어볼까요? 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한번 끊을 수 있죠. 무슨 얘기죠? 즉 해제권이 발생한 때에는 이 소리죠.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즉 해제권 발생과 해제권 행사를 분리하는 듯한 규정이죠. 그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2항 봅시다. 전항의 의사표시, 즉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철회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해제권 행사의 자유, 말 그대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 해제권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1번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2번 봅시다. 채무를 이행지체하고 있어요. 이행지체가 법정 해제 사유죠. 그런 경우에 기억본 봅시다.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권 행사의 효과, 즉 계약의 소급적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행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제권을 행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니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행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반드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제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단독행위 계약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 공부하셨을 때 했던 내용인데, 해제권은 행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뒤에 이제 합의해제라는 걸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합의해제는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지금 법정 해제권을 배우고 있죠. 법정 해제권 같은 경우는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이행지체가 있어서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자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랑.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1번 봅시다. 그래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도달한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2번 해제권 행사 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렇죠? 지금 이건 법적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즉 행위를 하는 사람, 즉 해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붙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행위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다만부터 보자. 다만 판례는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건 기한을 이 해제의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예를 볼까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와 다르죠. 해제는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행지체가 있는다고 바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하죠. 언제까지 갚아라? 최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행을 안 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때 해제권이 발생하고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이렇게. 이런 형식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지금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뭘 했냐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번에 한 거예요. 최고를 하면서. 지금 일반적인 경우는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최고를 한 다음에 이행을 안 해?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최고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해버린 거죠.
최고랑. 그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 이 의사표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없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거 뭐죠? 없을 때에는 조건부죠. 즉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이거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입니다. 뭐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불리한 것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왜 없죠? 지금 상대방이 불리할 게 없어요. 자기가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렇게 설령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예, 철회 불가. 예, 법조문 읽어봤죠? 그죠? 한번 철회를 허용하면 좀 뭐죠? 상대방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봅시다. 불가분성이 뜻이 뭐죠?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의 계약인데 당사자가 만약에 뭐 매도인 측에서 갑병정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아시겠나요? 이런 경우에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갑과 병과 정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547조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즉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렇게 수인일 때는 전원이 이렇게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해제하고 병이 을한테 해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원이 해제를 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기억 부분 볼까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계약의 해제 시에는 전원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유효하죠. 따라서 전원이 계약은 하나니까 전원이 참여하지 않는 해제는 효력이 없죠. 다만 니은 볼게요. 전원의 의미가 반드시 동시라는 건 아니에요. 봅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지를 해요. 방금 갑병정 생각을 해보세요. 하더라도 통산 다 해지를 했어요. 갑병정이. 이런 경우에도 뭐다? 전원이 한 경우죠. 그래서 이 547조를 어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통산에서 전원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것이면 최후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 의사표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봅시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지금 포인트는 공유예요.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배웠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각 소유 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분별로 각각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서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매도인 측이 갑을병이라고 해볼게요. 정의예요. 근데 지금 토지라고 해볼까요? X토지. X토지를 지금 갑을 병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기에 하나의 매매 계약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유인 경우에는 설령 이렇게 하나의 매매 계약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게? 형식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갑의 지분을 처분하는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을 처분하는 매매 계약
병의 지분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하나지만 실질상으로는 수개죠. 수개의 매매계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 하면서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뭐라고요? 각 지분별로 각각의 매매계약이죠. 실질적으로 수개의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 대한, 즉 지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가능하죠? 지금 이 위에 547조 이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인 경우에요. 계약이 하나일 때 이 조문이 적용되는 거지. 그죠? 하나일 때, 수인일 때 하나의 계약인데 수인이 있어요. 그럴 때 전원이 한다는 얘기지. 지금 방금 봤던 이 판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다? 각각 해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다?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에 예외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2번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는데 어떤 의사표시냐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실질상으로도 이때는 뭐다? 포인트가 하나의 매매계약이에요. 아시겠나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갑을병이 정이랑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는 공유지만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하냐면 우리는 완전 연대를 했어. 이렇게 연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다고요? 이렇게 수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시 봅시다. 뭐다? 실질상으로 하나의 매매 계약이죠. 이때는 뭐다? 저 547조가 적용돼서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죠. 547조 적용되니까 됐습니다. 예, 2번 판례 볼까요? 2번 판례도 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어요. 신탁 해제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의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 해제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신탁 계약이 뭐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알죠? 자신의 재산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재산을 그 수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게 신탁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탁자고 재산을 맡겼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수탁자예요. 근데 지금 판례에서는 수탁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볼까요? A, B라고 해볼까요? 공동상속인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수탁자의 지시를 이렇게 이전을 받았는데 A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지를 한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내 재산을 못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의 해제 효력이 문제가 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우는 54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이라고 뭐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이 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좀 믿기가 좀 그래.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제를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좀 지엽적인 판례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신탁 계약이 있는데 수탁자가 사망 시에는 뭐다? 각각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러면 547조 1항은 봤잖아요. 2항은 어떻게 써 있냐면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같은 조항이에요. 지금 봤던 거랑 2항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죠?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을 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을 합니다. 그냥 법조문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계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수인이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분성 547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겠죠. 그죠? 알아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548조 봅시다. 그 조문이랑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된 뭐죠?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시험에서는 이쪽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는데 계속 볼게요. 그러면 해제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지를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봅시다. 해제의 효과 볼게요. 법정 해제의 효과.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이행지체가 있어서 갑은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최고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발생하면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해제를 하면 이건 봤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지금 이걸 봅시다. 갑한테 뭔가를 준 게 있어요. 뭐 계약금을 줬다든지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그러면 뭐다? 돌려줘야죠. 원상회복이에요. 그죠? 이건 아시겠고 구체적인 것은 책에서 볼 거예요. 1번 봅시다.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돼요. 그건 당연하죠. 해제 얘기할 때 해제는 뭐다?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1번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3자 보호,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됐고요. 1번, 2번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법정 해제는 어떤 사유죠? 주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죠. 이게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이 두 개 합쳐서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반드시 발생이 돼요. 지체하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다?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책을 한번 볼게요. 1번 뭐죠? 계약의 소급적 실효라고 했죠. 예. 구체적인 걸 볼게요. 채권관계의 소급적 소멸,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죠. 해제는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을 하죠. 소멸하니까 이에 따라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죠. 그죠? 그래서 채무 이행 의무는 소멸하며 이미 상대방이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뭐다?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아시겠나요? 그죠? 계약을 해제를 하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더 이상 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돌려주는 관계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얘기고 물건의 복기를 볼게요. 채권 관계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물건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인데 이것도 아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을한테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라고 봅시다. 즉 물권자가 된 거죠. 을이 등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 물권자는 을이죠. 근데 해제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복귀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판례는 이 등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해제가 되면 당연히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설령 을이 등기부에 물권자로 이렇게 기록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권자가 누구로 다시 변한다고요?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갑이 바로 뭐 소유권이라고 하면 바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즉 등기 이전 후 해제됐어요. 그러면 채권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매수인의 등기는 바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이 제3자 보호랑 관련이 있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한번 계속 진행을 나가볼게요. 제3자의 보호, 548조 1항 단서의 성격 나오죠? 그럼 548조 1항을 한번 보면서 갈까요? 전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나와요. 뭐 매매계약을 해볼까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되었어요. 벌써 우리한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을이 병한테 또 다른 매매를 해서 지금 등기는 병한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됐어요. 근데 지금 이 조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의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방금 뭘 배웠죠? 이 등기가 현재 을, 병 이렇게 거쳐갔다고 하더라도 해제가 되면 당연하게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꼴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은 설령 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 못 합니다. 그죠? 왜 그러죠? 우리가 등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걸 보면서 이 병이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등기부를 보고 이 사람이 봤어요 하더라도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 한다는 얘기죠. 왜? 등기부에 어떤 공적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 지금 548조에서는 이런 조문을 둔 거예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 때문에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뭐다? 이 병이 제3자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 계약 해제의 효과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제3자인지에 대해서 시험이 거기서 나와요. 판례도 거기서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3자 보호를 봅시다. 예, 1번 볼게요. 제548조 1항 단서의 성격. 제3자를 보호를 위한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죠. 물권적 효과에 따라 해제권자는 당연히 물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즉 소유권이 복귀를 하죠. 물권적 효과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면 뭐다?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두었다 이 얘기죠. 이 조문 때문에 제3자가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제3자의 범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례들이 나오죠. 보호되는 경우와 보호 안 되는 경우 여기를 볼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이걸 보고 갑시다. 제3자 보호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가불병이 나오죠. 매매를 했어요. 그죠? 해서 을이 등기를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매매를 해서 현재는 병이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 지금 이게 해제된 거예요, 계약이. 그럼 과연 이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것인가? 인데 우리 판례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면, 이걸 잘 보세요. 이 개념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제된 계약, 그죠?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 뭐죠? 지금 을한테 이렇게 지금 등기까지 넘어갔잖아요. 그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누가 맺었죠? 기초로 해서 병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됐죠. 매매를 통해서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반복을 할게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뭐다?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걸 봅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득한 자이기 위해서는 을이 물권자로서의 외관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등기를 받았으면 그 전 사람인 이 을이 등기를 이렇게 받은 경우여야 하잖아요. 등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아, 물권자로서의 어떤 외관이죠? 아시겠나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병이 보호된다 이 소리입니다. 을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야지만, 즉 물권자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걸 기초로 한번 판례를 볼게요. 네, 보호되는 제3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네, 1번 볼까요? 갑이 을과의 교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죠. 갑이 취득을 했어요. 토지를. 그죠? 그래서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여기까지 볼까요? 무슨 소리죠? 을이 갑한테 교환 계약을 통해서 갑한테 토지를 이전시켜줬죠. 그리고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잖아요. 지금 갑이 등기를 해줬고 이 등기를 이렇게 병이 지금 이전받은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병이 제3자인데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이 사람을 봐야 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은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밑에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1-1번 볼까요?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에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 말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도 기출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기출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매매 예약을 체결했어요. 누구는 매수인이랑 매매 예약을 체결했네요. 즉 매수인이라고 할까요? 매수인이랑 매매 예약을 제3자가 취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호되느냐 이 소리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쳤다네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되려면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즉 이런 상황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고 매수인한테 지금 등기까지 넘겨준 거예요. 등기가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이 매매 예약을 하면서 지금 이 등기부에 내가 가등기를 올려야겠다 한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호받는 건 누굴 봐야 한다고요? 이 사람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제3자 보호 파트가. 다 별이죠. 막. 2번 볼까요? 예,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뭐 쭉 생략하고요. 이 제3자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된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런 좀 그려봐야겠네요. 봅시다. 가압류를 어떤 사람이 제3자가 했어요. 근데 을이라고 해볼까요? 을의 재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을이 벌써 책임재산으로 벌써 을의 책임재산이 됐어요. 즉 어떤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그죠? 뭐 A 토지라고 할까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병이 A 토지에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판례에서 뭐라고 하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벌써 돼버렸어요. 됐다는 얘기는 뭐죠? 등기가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을한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병은 뭐다?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등기가 된 어떤 뭐 토지든 뭐 이런 거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2-1번 볼게요. 2-1번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먼저 드려야겠네요. 지금 제3자 보호를 공부하고 계시죠? 이 제3자 보호는 해제 효과를 받는 경우에는 다 적용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얘기를 해봅시다. 미리. 지금 제3자 보호를 공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해제는 법정 해제, 뭐 약정 해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도 있고,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죠. 다 방식은 다르지만 또 뭐가 있었죠? 해제 조건부 라고 했죠? 해제 조건부, 뭐 실권 조항, 이런 것도 다 해제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죠. 이 네 가지 경우 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 효과가 나오는 경우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 보호되는 제3자 규정인 548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규정은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한번 판례를 계속 볼게요. 2-1번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요?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됐어요. 그 토지를 체납처분, 즉 누군가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뭐 쭉 볼 필요도 없고, 뭐다? 이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의 해제 효과 등으로서 이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그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매매가 돼가지고 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체납 처분을 의뢰해가지고 이 어떤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해제가 된 거죠. 해제인데 여기서는 실권특약부 매매 계약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해제 효과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갑이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왜?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갑이 이 사람한테 이거 해제됐어 하면서 병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해제 효과를. 그렇습니다. 다 봤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볼까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지금 등기까지 한번 간 거죠.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뭐다? 제3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을이 등기까지 넘겨받은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준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 지금. 그래서 주택은 우리 주임보호법이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잖아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이 사람이 인도랑 주민등록을 마쳐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취득되는 관계죠. 취득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보호되는가를 볼 때는 뭐다? 이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나요? 됐고요.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자신의 임차권을 계약 해제로, 지금 해제는 어디가 됐죠? 지금 이 계약이 해제됐죠?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금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를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한 소리는 뭐죠? 소유권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을이랑 병이랑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을이 해제가 돼가지고 이 갑한테 뭐다? 소유권은 복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단지 임차인일 뿐이에요. 복귀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잖아요. 이 사람은 임차권자니까, 채권자니까 대항력이 없는데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갑한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임대인이 이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계약을 이 사람이 맺었으니까. 근데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갑이 임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데 임대차 보호법까지 공부하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됐고요. 그러면 보호되지 않는 3자를 한번 봅시다.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제 봅시다. 1번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여기까지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1번 봅시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지금 병이 보호되느냐 문제잖아요. 이 을이 채권을 양수한 자네. 채권자였어요. 채권자인데, 채권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채권 자체를 이 사람이 그냥 이전을 받은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또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를 압류한 거예요. 또는 뭐 전부 채권 이런 거 몰라세요. 아무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플러스가 없다는 얘기죠. 즉 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병이 보호받는다고요? 아니, 플러스가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1-1번 볼게요,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권은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채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채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물권이어야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2번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건 설명드렸죠?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인 제3자는 그 계약의 수익 약정의 그냥 수익자일 뿐이에요. 지금 제3자가 뭐라고 했죠? 해제되는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걸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제3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3번 판례 볼게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지금 매수인이 나오죠. 그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매수인이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상황을 배웠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한테 주택 임대차를 한 경우를 봤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을이 등기를 취득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해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는 판례는 이게 아니고 여기다 써볼까요? 똑같은 구조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준 거죠. 갑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네가 아직 등기를 받기 전이지만 네가 뭐 지금 당장 전세를 병한테 줘야 한다면서 하면서 그냥 허락을 했을 뿐입니다. 등기가 넘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을이 지금 플러스가 없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병은 보호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3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왜? 을이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즉 해제가 되면 그냥 넘어가잖아,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그래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렇게 전세를 맺은 꼴이랑 다를 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매도인 나중에 해제됐어 하면서 병한테 지금 명도해. 명도는 뭐죠? 넘겨달라는 얘기죠. 했을 때 이 갑이 그 명도 청구가 허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는 임차인이 설령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상의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랍니다. 왜? 이 사람이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달리 봐야 돼요. 한번 그럼 확인을 해드릴까요?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를 준 경우입니다.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4번 판례 봅시다.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하냐면 지금 갑과 을은 어디에다 계약을 맺었죠? 토지에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근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지금 건물에 대한 매수인이죠? 지금 보호될 수가 없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설령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토지고 여기는 건물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할 리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안 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제3자 보고 이제 판례를 다 보면서 제3자의 범위를 안 봤어요. 여기를.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기출이 되는 내용이죠. 봅시다. 기억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건 맞고요. 니은 봅시다.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던 시점이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점이 해제 전이냐 해제 후냐에 따라서 제3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면서 쭉 쓰면서 기술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 디귿번도 설명했네요. 그럼 니은만 설명하면 됩니다. 볼까요? 이것도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제권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해제권 발생과 해제권 행사가 분리되죠. 시간적으로 발생이 먼저 되고 행사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시점의 문제다 되면 이게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 이런 부분에 봅시다. 해제권 행사 전이에요. 즉 이쪽이라는 얘기죠. 행사 전이라면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받는다. 여기까지 한번 해설해 볼까요? 그러니까 해제 사유를 그리면서 합시다. 갑, 을, 병 있는데 지금 이쪽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행사되기 되기 전인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이 해제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예를 이렇게 해볼까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걸 병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병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을과. 아시겠나요? 이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병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나요?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해제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 중도금을 을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제권 행사 전이면 이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겠죠. 왜? 해제가 행사가 안 되면 해제권 행사가 안 되면 병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 거예요. 병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니까. 해제권 행사 전이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나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벌써 지금 이쪽 파트죠? 그러면 해제를 벌써 행사한 후에 그 다음에 병이 여기서 지금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죠?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면 을은 그냥 등기를 가지고 있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현재 을 소유구나 생각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호를 해줘야지 해제권 행사했다는 거 사실 다 안 사람이면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행사를 했으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좀 어렵죠 이거.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던 시점이 해제 전이냐 해제권 행사 전이냐 또는 해제권 행사 후냐에 따라서 제3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 전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의 악이든 보호를 해준다고 했죠.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으나 해제권 행사 후라면 원상회복 등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원상회복 전에 즉 그 등기를 보고 원상회복 되기 전 등기를 보고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판례를 볼까요? 예,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는 제3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문장을 표현한 거예요.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소리입니다. 뭐가 또 포인트죠? 계약이 해제 전이죠. 그죠? 해제 전에 이렇게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의 경우에 뭐다? 선의 아니기든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2번 볼게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계약의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렇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면 다 제3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 봅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제는 벌써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이 경우에는 뭐다? 선의인 경우, 몰랐던 경우에만, 즉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몰랐던 제3자에 대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보호받는 제3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한 자에게 있다. 왜 그러죠? 선의가 원칙이에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악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기출이 된 내용이에요. 예, 됐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